해설위원 잠시 후에 연결을 해보죠. 그 전에 만날 분은 귀한 손님 한 분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미투 운동, 이 미투 운동의 시작점에 섰던 분이죠. 바로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 그 당시 그 TV 인터뷰 후로 단 한 번도 인터뷰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만 5개월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인터뷰에 다시 나섰습니다. 저희 뉴스쇼를 통해서요. 서지현 검사가 5개월 동안 겪었던 일은 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여러분 만나보시죠. 오늘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이 월드컵 맞이 여론조사를 저희가 특별 여론조사를 좀 돌려봤거든요. 여러분은 대표팀의 이번 예상 성적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가, 재미있게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 결과도 기대하시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 기억하시죠? 지난 1월 29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을 불러왔던 이 인터뷰, 바로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였죠. 검찰 내에서 자신이 겪은 성폭력 사실을 고백하고 제대로 된 수사, 그리고 가해자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었는데요. 이때를 시작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뭐가 변했을까요? 변하긴 변한 걸까요? 저희가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서 지난 5개월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순서로 서지현 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지금 계속해서 휴직을 연장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그 고백 후에 어떤 일들이 서 검사에게는 벌어지고 있을까요?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지현 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휴직 상태? 네,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5개월? 아이도 돌보고 치료도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치료라면 무슨 치료를 받으세요? 일단 공황장애 부분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같은 게 발병해서 그 치료도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들이 흡족하다면 몸이 계속해서 안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몸과 마음 다 편치 않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네요. 5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된 것도 없고요. 정상적인 근무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2차 가해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여전히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이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 바로 성추행 조사단이 꾸려졌고 검찰 내에서 가해자 안태근 전 검사장은 재판에 넘겨져서 이미 재판이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절차적으로는 아닙니까? 검찰은 곤란한 수사에 관해서 대충 수사한 후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는 식의 수사를 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조사단 구성 시부터 그런 우려가 컸고요. 결국 처음의 우려대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사에 착수는 했지만, 그리고 빨리 기소를 했지만 그게 다다, 대충 수사한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네, 제 발언 이후에 조사단이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그 명칭이 여검사 성추행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조사단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명칭만 보더라도 성추행 진상조사단이거든요. 진상조사는 성추행 부분만 하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부분은 고소기간이 부과했기 때문에 수사단이 아니라 조사단을 구성했었고요. 고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추행은. 네, 그런데 성추행 부분은 피해자인 제가 진술을 했고 가해자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라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요한 진상조사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인사보복 등이 중요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성폭력 전담 여검사들로 구성된 수사단도 아닌 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처음부터 수사 의지와 능력 없이 조사단을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같은 일반인이 듣기에는 수사단이나 조사단이나 수사나 조사나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인가 싶은데 그게 그 큰 차이예요?
네, 수사단이라는 것은 강제 수사 등을 염두에 둔 것이고요. 예. 조사단이라는 것은 뭐 고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수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만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압적으로까지 뭔가 하진 않겠다라는 적극성이 그렇죠.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네, 처음에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아무런 인사 보복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성추행 부분만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 능력도 수사 의지도 공정성도 없는 산무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산무 수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공정성까지 결여된 수사였다라고까지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도 아니고 조사였다. 네. 허허. 그럼 그 상황에서 어쨌든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지고 지금 첫 재판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뭐 어쨌든 재판 넘어간 거 보면 뭔가 그래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 조사 과정이 굉장히 부실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문입니다. 네. 무죄,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세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검사로서. 네. 그래서 그런가요? 첫 재판 때 안태근 전 검사장이 행위들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라고. 네. 그 자리에 서 검사님은 안 계셨잖아요. 네. 만약 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명백히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거든요. 제가 어쩌다 보니 뭐 강력한 검찰이라는 조직과 싸우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제가 가진 유일한 힘은 진실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분이 한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하고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가진 건 진실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 참 서글프게 들리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냥 조사만 부실한 겁니까? 그게 아닌 2차 피해도 심하게 시달리신 거예요? 아까 전에 그러셨어요. 2차 가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법무부나 검찰 조사단에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2차 가해를 가했거든요. 여론이 아니라 조사단, 검찰, 법무부에서 2차 가해가 있었다고요? 네, 일단 공식적으로는 수회 허위 발표를 통해서 저를 거짓말쟁이 내지 피해를 미끼로 인사를 요구한 검사로 만들었습니다. 공식 언론 발표 뭐 이런 걸 통해서? 네, 구체적으로는요. 먼저 처음 제가 검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바로 몇 시간 후에 법무부에서는 제 인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제 이야기를 허위로 치부해버려서 그냥 덮으려고 했던 허위 발표였고요. 네, 그 후 제가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 메일을 보냈다고 하자 그런 적이 없다고 또 바로 허위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가 면담을 요청한 메일을 제시하자 제가 면담을 하면서 진상 규명 요청은 하지 않고 인사 요구만 했다고 또 허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허위 발표입니까? 네, 저는 당시 인사 요구는 전혀 하지 않고 사실 확인, 즉 진상 규명 요청만 하였으니 당시 녹취록에 전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허위 발표를 하였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법무부 등에서 기자나 정치권을 상대로 제가 업무 능력이나 대인관계 등에 문제가 있었고 정치적인 목적 내지 다른 목적에 있어서 폭로한 것이라고 허위로 음해하는 내용들을 퍼뜨렸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까 공식적인 뭐 발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 말고 뒤에서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아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렸다?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이 얘기는? 기자들이나 정치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신 뭐 업무 능력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던데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던데 이런 얘기를 귀로 들으셨어요? 네, 직접 들었고요. 또 조사단에서는 기자들을 상대로 제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들 중에도 그런 소문이나 뭐 이른바 찌라시 이런 것들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정말로 그런 거 아니야? 혹은 인사에서 뭐 이득을 좀 얻고자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해왔고 근무하는 청마다 우수한 실적으로 수상도 많이 하여왔습니다. 네. 네, 또 같이 근무한 직원들과 동료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잘 지내왔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들에게까지도 감사 편지를 많이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에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15년을 근무해온 곳에서 그와 같이 저를 음해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또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매뉴얼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정말 전형적인 2차 가해의 유형이거든요.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이 얘기. 네.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해라라는 매뉴얼이 실제로 존재해요? 글쎄요, 저도 알지 못하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발언을 한 피해자들이 업무 능력과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2차 가해가 가해져 왔거든요. 내부 고발이 있을 때마다 그렇죠. 항상 이런 식이었다, 패턴이. 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와 같은 2차 가해가 미투를 외친 피해자들에게 심각하게 가해지고 있고 또 그런 피해가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검찰 조직 안에 네. 수많은 피해자들. 검찰 조직도 그렇고요. 일반 사회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사단 측에 수회에 걸쳐서 2차 가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차 가해자들은 아무런 일 없이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도 이런 2차 가해, 눈에 보이지 않는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 지난 5개월 쭉 돌아볼 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세요? 모든 순간이 힘들고요. 또 모든 순간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고요한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로 인해서 용기를 냈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제가 참 힘들게 검사 생활을 해왔었는데 그 검사라는 제 직업이 이렇게 성폭력과 불공정함에 대한 어떤 관심과 자각을 촉발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렇게 힘들게 생활한 보람이 있었구나 하는 감사함도 듭니다. 혹시 그냥 참을 걸 그랬나라고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까? 사실 꽤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도저히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그냥 당신은 사실 사표를 낼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나서지 않고 조용히 사표를 냈더라면 과연 저는 행복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후회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얘기지만 후회하지만 이런 일상들이 힘들어서 후회하지만 또 안 했으면 후회할 거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당시 1월 29일로 다시 돌아간데도 지금처럼 하셨을까요? 네, 했을 것 같습니다. 서지연 검사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사표 내실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무조건 사표를 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저 때문에 용기를 냈다. 저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절대로 사표를 내지 말고 제가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조용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그런 목소리, 그런 바람을 내팽개친 채 제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꿋꿋이 버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여기저기서 고백들을 했고요.
법률 개정안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하지만 통과된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네. 정부에서도 뭔가 대책들을 만들긴 했는데 그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지도 좀 미지수인 상황. 어떤 대책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세요? 누구보다도 이 대책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신 분일 텐데. 네, 일단은 성폭력 또 성희롱, 2차 가해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좀 열심히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적인 문화, 또 취업과 결혼이 어려워진 사회 구조 등 성폭력, 여성 혐오 등이 발생하는 그 근본 원인과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과 논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내가 이거를 세상에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여성 혹은 남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네. 발표를 한 후에 세상에 알린 후에 고민하고 있는 또 고통 겪고 있는 2차 피해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힘내라, 용기 내라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하듯 각자 최대한의 힘과 용기로 버티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네, 피해자들이 큰 용기를 내지 않아도 절도나 상해 이런 피해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피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2차 가해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고통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강자도 약자도 여성도 남성도 모두 함께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서 검사님 다른 것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꿋꿋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상황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회 미투 운동 5개월 전에 처음으로 촉발시킨 분이죠.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연 검사였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서지연 검사에 대한 응원 문자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문자 받으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스웨덴전 승리를 위해서 팀 전체가 몸부림치고 있다. 월드컵 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어제 밝힌 포부입니다. 드디어 오늘 밤 9시입니다. 우리 월드컵 대표팀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1차전 펼치는데요. 16강을 바란다면 오늘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도 스웨덴을 반드시 이겨야 되고 스웨덴도 우리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게 보통 경기가 아닙니다. 예, 참 강해도 너무 강한 두 팀, 독일과 멕시코가 뒤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러시아 현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KBS 축구 해설을 하러 가 계신 분이세요. 한준희 해설위원 연결을 해보죠. 한준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몇 시간 전에 끝난 독일 대 멕시코전. 아니 멕시코 잘하는 팀인 줄 알았습니다만 원래 이 정도였어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멕시코의 경기를 관찰을 해왔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밸런스가 있고 조직력이 좋았던 경기를 펼쳐 보였고요. 반면에 독일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약간은 있었는데 그러한 약점들이 이번 첫 경기에서 상당히 많이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그 잠재적인 약점입니까, 독일의? 독일 대표팀은 사실은 비슷한 형태의 전술, 비슷한 선수들로서 장기간 계속 잘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약간 팀의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지면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신무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약간은 좀 미진했던 경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독일은 대회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좋아질 수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경기에서까지 독일이 이러한 경기력을 그대로 지속시킨다는 것은 또 보장이 없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지난밤 경기는 멕시코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득인 건가요? 실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독일은 사실은 첫 경기부터 이기는 흐름으로 조 1위를 조기에 확정 짓고 싶었겠습니다만 지금 더 실수하게 되면은 조별리그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독일이 짓게.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대표팀. 이런 상황에서 오늘 1차전 스웨덴과 치릅니다. 영상으로 보기에, 사진으로 보기에는 표정이 좋아 보이던데 분위기 어떤가요?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담담하게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기성용 선수가 이제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표팀이 오히려 스웨덴보다도 월드컵에 대한 경험이 많다. 사실 스웨덴이 지난 2010 남아공 월드컵과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나오지 못했던 팀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월드컵 경험이 스웨덴 선수들보다 많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많은 관중들 앞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주눅들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또 기성용 선수가 피력을 했는데 저는 상당히 괜찮았던 인터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 팀 분위기는 어떤지 좀 전해지나요? 워낙에 우리와 스웨덴이 지금 계속 첫 버전 내지는 신경전을 방불케 할 만큼 계속 서로의 전력을 감추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스웨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사실 스웨덴이 나올 선수들, 스웨덴이 나올 전술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충분히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 스웨덴이나 이 경기, 오늘 경기를 꼭 이겨야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멕시코가 이미 독일을 꺾었고 멕시코의 전력이 오히려 우리의 예상보다 더 강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와 스웨덴 가운데 누군가 첫 경기에서 실족을 하게 된다면 그 팀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그야말로 급전직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파 랭킹 57위, 스웨덴은 24위,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스웨덴을 맞아서 어떤 전술을 지금 신태용 감독이 구상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 아직은 완전 비밀이에요. 신태용 감독은 마지막 기자회견 순간까지도 우리가 어떤 전술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감추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대목은 우리가 과연 4백을 쓸 것인가 3백을 쓸 것인가가 가장 설왕설래가 되어 왔는데 이제 사실 4백을 쓰든지 3백을 쓰든지 간에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변 동료들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커버 플레이를 해주고 또 공격진에 있는 선수들도 얼마나 빨리 내려와서 수비진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3백과 4백 이전에 좀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이렇게 성실한 플레이, 조직력을 갖추는 플레이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을지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선수라면은 누구라고 보세요?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손흥민 선수, 기성용 선수에게 주목이 안 갈 수는 없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뭐 첨단 무기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역시 볼 배급을 해줘야 되는 선수는 기성용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당연히 우리의 중심 선수들이고 잘해야 되지만 사실은 축구는 오늘 멕시코 경기도 보셨듯이 사실 이 한두 명의 선수만으로 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멕시코가 독일을 거꾸로 트리는 장면에서 멕시코의 11명의 모든 선수들이 성실하고 톱니바퀴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었고 강팀을 거꾸로 트릴 수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손흥민, 기성용 선수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보다는 주변 선수들이 모두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스웨덴을 넘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다고 하셨고 신태용 감독도 담담하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의연한 자신감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좀 기대를 합니다만 계속 마음속에 걸리는 게 지난 평가전이었어요. 지난 평가전 결과가 꽤 안 좋았는데 신태용 감독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트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트릭? 그거 일부러 져줬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하기도 하나요? 이 현대 축구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전의 중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연 이제 신태용 감독이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정말 트릭인지 아니면 트릭의 트릭인지 아니면 트릭이 사실상 없었는지 저의 뭐 개인적인 바람은 트릭이 정말로 있어서 특히 세트 플레이나 이런 쪽에 좀 전술이 실제로 스웨덴전에서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한준희 위원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스웨덴전 승리 가능성 어느 정도나 보세요? 저는 스웨덴전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30%에서 35% 정도의 승리 가능성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월드컵을 시작해서 며칠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든 조에서 나타났던 상황들이 약체로 지목됐던 팀들이 강팀으로 지목됐던 팀들을 꺾거나
비기거나 혹은 괴롭혔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뭐 한 골차 정도로 지더라도 좋은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팀도 좀 사기가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뭐 스웨덴을 넘지 못할 소냐라는 생각을 좀 선수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축구라는 스포츠 종목은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서 약팀이 강팀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또 가장 높은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은 둥그니까 굉장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주목합니다. 이번에 이변들이 많아요. 약체들이 잘해요. 뚜껑 막상 열어보니까 너무 잘해요. 이 기운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지금 저 축구 해설본 듣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설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설 잘해주시고요.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러시아 현지에 지금 KBS 해설을 하러 가셨죠?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정민님, 4389님, 정민호, 정승희, 유영현, 4309님의 많은 분들이 서지현 검사 응원합니다. 사표 절대 내지 마세요. 물러나면 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검찰 조직을 바꿔보시라, 이런 문자가 뭐 쏟아집니다. 예, 쏟아집니다. 2082님도 함께 하겠다, 이런 문자 주셨고, 김동춘, 김철우님 등등은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까지 넓혀서 문자들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한준희 해설위원의 떨리는 목소리, 흥분한 목소리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멕시코가 독일을 이긴 건 우연이 아닐 거다.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거 아마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다 하시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승전보를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화이팅 하셨고요. 유재광님은 저는 승부보다는 그냥 즐겁게 보려고요. 이런 자세 좋습니다. 예. 1204님, 월드컵 축구 경기 보고 아침 방송을 하는 김현정 앵커는 도대체 잠을 언제 주무십니까? 알아서 틈틈이 잘 자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재밌었어요. 이택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셨어요? 네, 어제 전반전 보고 잤습니다. 전반전 보고 억지로 주무셨죠. 자야 되니까. 그쵸. 정말 너무 재밌었죠. 전반전에 이미 결승골이 나왔기 때문에. 네. 와, 멕시코와 독일. 네. 저는 그냥 의무감으로 사실은 보려고 했던 건데 네. 이거는 뭐 의무감이 아니라 경기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네. 우리가 이게 독일이 이겨야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건데 저는 그렇죠. 어느샌가 멕시코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잘해서. 멕시코가 거의 뭐 4강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야, 진짜 이게 축구구나. 축구가 네. 이래서 재밌는 거고 네. 저는 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세요. 아무튼 설렙니다. 양종현님 많은 분들이 아이고 숨 넘어갈 지경입니다. 강한영님 등등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는데 몇 대 몇 오늘 경기요? 예상하십니까? 저는 2대1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여기서 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욕먹는 거죠. 우리가 진다고 하면. 아니 뭐 객관적으로 지금 열세인 거는 뭐 사실이니까. 피파 랭킹도 그렇고 평가전도 최근까지 안 좋았기 그럼에도 때문에. 불구하고 솔직하게 2대1입니까? 우리가 2입니까? 저는 왠지 요즘에 우리 구군이 막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독일은 몰라 스웨덴은 꼭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구군까지 나왔으니까. 네. 스포츠 월드컵하고요 올림픽은 이 구군과 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또 미하리에서 오신 분들 아니 2대1로 이긴다. 네. 저도 그럼 조심스럽게 한번. 사실은 1대1을 하려고 그랬는데 1대0 하겠습니다. 1대0으로 이기는 걸로. 1대0으로 이기는 걸로 걸겠습니다. 그러면 뭐 내기하죠? 커피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커피. 자, 여러분도 뭐 희망이든 바람이든 이제 객관적인 거든 보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여론에서 재미있는 조사 하나 돌려봤잖아요. 축구 관련된 거.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월드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 돌려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651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2018년 피파 러시아 월드컵이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보기는 1번 조별 예선 탈락, 2번 16강 진출, 3번 8강 진출, 4번 4강 진출, 5번
결승 진출 또는 우승. 6번 잘 모르겠다. 물었습니다. 5번이 몇 퍼센트 나왔어요? 결승 그게 제일 진출 궁금하죠? 또는 우승? 예. 낙관적으로 전망하신 분들도 2.8%. 와, 2.8%. 정말 네. 축구 애국자. 네. 야, 그런 분도 계시고. 100명 중에 3명가량이 우리 결승 갈 수 있다. 예. 또는 우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는 1번 내지는 2번. 그러니까 네. 16강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쪽으로 제일 많이 몰려 네. 있죠. 가장 많은 응답은 네. 조별 예선 탈락 54.7%가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고요. 16강 조금 어려울 거다. 54.7%. 반면에 16강 진출할 거다. 네, 16강이 27.4, 8강이 6%, 4강이 1.5%, 예. 결승 또는 우승이 2.8%. 그래서 16강 진출을 도합했더니 예. 37.7%. 아까 전에 그러니까 우승할 거다라는 분들까지 다 합쳐서 네. 16강 이상으로 본 분들이 37.7%. 아까 한 의원님이 대략 그 정도 예측하시지 않았나요? 아까 한준희 그렇죠. 해설위원이 네. 30에서 35% 보셨거든요. 네. 그건 국민 여론과 비슷한 예측을 하셨네요. 근데 이제 그건 16강 진출까지는 아니고 네. 스웨덴전 이길 확률. 스웨덴전 이길 확률. 네. 예, 그렇게 보죠. 37%가 16강 진출할 거다. 일단 16강을 가려면 스웨덴을 꼭 잡아야 되니까요. 그러네요. 2대1로.